김명시, 이춘 지음, 묻힐 뻔한 여성 확률 독립 영웅, 산지울, 12번째, 139페이지. 4페이지, 여는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자라나다가 3.1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어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여동생을 업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명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업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 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주소 서울시 종로구 유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이라는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의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층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김효석?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 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도라지 타령?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 의용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 의용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김명시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시는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시의 삶은 영웅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시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는 형무소 여터가 있다. 걸으면 김명시 생각까지 300보를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3.1 운동 당시 9살 김형윤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업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시가 아른거린다. 생가터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시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시의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소녀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이고 포마민주항쟁, 6월항쟁, 시위대열은 어김없이 그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시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시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시 집 바로 앞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에 가야 되겠네. 이승만 동성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을지라도 3.15 의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농동부의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거리를 징을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창동거리.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시를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시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시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 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시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시는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냥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씨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씨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중의 신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씨 피 맺힌 설교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이자 항일 무장투쟁 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맹원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씨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씨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훈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했었다. 이 책 주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씨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에 헌신했음에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한 직계가족과 연좌제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의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원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씨 장군의 서원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 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씨를 역사에서 소환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김명씨 장군의 건국훈장, 애국장 서원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씨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은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나마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씨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날 오지 않았던 백마를 태워주고 싶다. 2023년 10월 이춘. 윤성효. 김영만 대표, 우리 사회는 왜 모렴치한 사회가 되었나?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1일. 이혜영. 항일 김명씨 장군 친족 120년 만에 만났다. 경남도민일보 2019년 8월 22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조선공산당 사건 경성지방부분검사부 사상국 마상공산당 조직도 1925.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규명 결정서 2010. 홍중조 왜 마산이었는가? 3.15 의거 기념사업회 편 3.15 의거 학술논문 총소 3.15 의거 기념사업회 2010 마산노농 동우회 디지털 창원문화대전 창원시 애국지사 열전 창원시 공식 블로그 YTN
조선 의용대의 시작, 분단이 지워버린 항일투사들 2019 139페이지 12번째 화북조선청년연합회 1941년 1월 10일 팔로군 총사령부 소재지인 산서정 진동남 황해저촌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의 성립대회가 거행되었다. 태양산 조선의용군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된다. 지금도 태양산 성무촌의 흐름한 건물에는 조선의용군 전전지 옛드라고 새겨진 표지판과 화북청년연합회가 그곳에서 설립되었다는 글귀가 남아있다. 1941년 1월 10일 독립동맹의 전신인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탄생되었다. 그 뒤 다시 중경을 비롯하여 화중, 화북의 각지에서 수백 명의 동포가 모여들자 팔로군에 활약하고 있던 동지들을 전부 교합하여 1941년 8월 진동남에서 조선의용군의 역사적인 결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140페이지 8 신천지 1946년 3월 226조 무정의 일대기에서 표현한 당시 화중 화북에 있었던 동포는 1938년 무창 항구에서 산서정으로 이동한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말한다. 이들은 조선의용대 이름으로 항일전쟁을 계속하다가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되자 그 산하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편입되었다. 9. (140페이지) 9. 선川展昭 조선독립동맹의 성립과 활동에 관하여 이정식, 한흥구, 역금, 항전별곡, 조선독립운동자료 1, 그름 1986 일주일간 진행된 회의에는 대장정에 참가해 끝까지 대우를 떠나지 않았던 팔로군 병사와 연안으로 모여든 한인 청년들,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참가했다. 그들은 서로의 항일투쟁 경험을 공유했다. 그리고 중국에 산재한 한인 청년들을 결집해 조선 독립의 대업에 참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 계급, 당파, 성별을 나누지 않고 종교와 신앙을 묻지 않고 일치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실천 단계에서 1. 간부를 시급히 양성하고 2. 중국 내의 조선혁명단체를 통일하며 3. 화북의 조선동포를 혁명전선에 조직하고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화북조선청년연합회 회장으로 무정장군을 초대했다. 1941년 7월에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산하 무장조직으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편성됐다. 지대장에는 박효삼이 취임했다. 박효삼은 원래 조선의용대 3지대장이었다. 조선의용대의 주력군 대장이 화북지대 총지휘자가 된 것이다. 김원봉과 막여간 동지인 석정, 윤세수도 연안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화북지대는 조선의용대의 실질적 무력 대부분을 흡수했다. 윤세수는 중경 출발 직전에
금년에 화북 근거지를 건설하고 명년에는 동북 근거지를 건립할 것이며 내명년에는 조국으로 진입하겠노라고 뜻을 밝혔다. 조선 의용대에 화북지대가 만들어진 것이 내부 분연이라 전투 패배로 밀려간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화북행, 동북행, 국내 진공이라는 의용대 본래의 수건 전략에 의해 북상 항일이 추동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화북조선 청년연합회는 낙양에 모여들고 있던 의용 대원들을 팔로군 근거지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화북조선 청년연합회를 모체로 확대 개편된 독립동맹과 산하무장 조직인 조선의용군을 탄생시켰다. 존경하러 갔던 김원봉이 지휘한 조선의용대 본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의 근간이 되었다. 김원봉은 해방 후에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귀국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일제가 결코 패망할 것 같지 않았다. 이것이 친일 부역자들의 한결같은 변명이었다. 그러나 광복에 대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 이역만리에서 조선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김명시 같은 애국자들이 있었다. 그렇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명시와 그의 동지들이 불렀던 조선의용군 행진곡 가사에서 그들의 기상이 어떠했는지를 잘 느낄 수 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 조선의 젊은이 행진하네. 발을 맞추어 나가자 다 앞으로. 지리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빛나는 새 아침이 닥쳐오네. 우렁찬 혁명의 함성 속에 의용군 깃발이 휘날린다. 나가자 피 끓는 통로야. 뚫어라 원수의 절조망. 양자와 황하를 뛰어넘고 피 묻은 만주벌 결전에 원수를 동해로 내어몰자 전진 전진 광명한 저 앞길로. 143페이지 호가장 전투 10 김사량 노마말리 북크크 2018과 이정식 한홍구 역금 항전별곡 조선독립운동자료 1 걸음 1986 참고. 중국 사람들에게 조선의용군의 용맹함이 알려진 배경으로는 호가장 전투를 빼놓을 수 없다. 전투 규모는 작았으나 의용군 대원 전원이 영웅적인 투쟁 정신을 요감없이 발휘했다. 1941년 12월 12일 새벽 화북 석가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원시현 호가장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곳은 유격구 유지취로 일본인 점령지와 석가장石家庄 원시현 웬시시엔 호가장 호자庄 일본군 점령지와 팔로군 해방구의 중간지대였다. 거기서 무장선전대가 하룻밤 묵게 되었다. 김세광, 진시광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제2대 29명은 무장선전대였다. 정치, 군사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일선에 출전한 젊은 용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적의 봉쇄선을 넘나들면서 하북성 원시현, 찬왕현, 짠황시엔 일대에서 좌담회, 웬시시엔, 짠황시엔, 좌담회, 공연, 군중 집회 형식의 다양한 선전 활동을 펼쳤다. 야간에는 일본군 진지 50m 앞까지 접근해서 양철통을 입에 대고 일본말로 반정구호를 외치거나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는 연설을 하고 돌아왔다. 가끔 적군과 마주치는 일이 있어서
전원부장 상태였고 300명가량의 팔로군이 호위 임무를 띠고 멀찍이서 따라다녔다. 대원들은 한 농가에 들어가 마룻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3일간이나 눈을 못 붙여 극도로 피곤하다 보니 금방 골아떨어졌다. 마을 밖 초소나 동초를 두지 않고 지붕에만 보초 한 명을 세웠다. 팔로군 호위대가 외곽 경계를 막고 있어서 안심한 것이 실책이었다. 불행히도 마을에 밀정이 있었다. 마을 구장은 일본군에게 달려가 의용대의 동정을 밀고 했다. 그러고는 일본군이 팔로군의 야간 주둔 지역을 피해 오게끔 안내했다. 300여 명의 일본군은 호가장 마을을 겹겹이 포위했다. 야간 전투는 자체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의용군 생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본군은 새벽 공격을 준비하며 동트기를 기다렸다. 새벽녘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전 대원이 벌떡 일어나 번개처럼 전투 태세를 취했다. 적은 벌써 그들이 묵고 있는 농가의 대문 밖까지 접근했다. 의용군은 일본군의 도간에 든 쥐였다. 적들은 의용군을 생포하기 위해 항복하면 살려준다며 회유했다. 그러나 최후의 일병까지 싸우는 것이 평상시 조선 의용대의 소원이었다. 그들은 비상사태를 가상해 철저하게 훈련받았다. 김세광 대장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전투 명령을 내렸다. 마을 주민의 피해를 줄이자면 농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문 밖의 일본군을 돌파하고 인근 산 위로 올라가는 작전을 세웠다. 정탐 나간 의용대 한 명이 일본군과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일본군 병사가 누구야? 라고 물었다. 순간 의용대 정탐병은 유창한 일본어로 의용군을 추적 중이라며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일본군을 따돌리고 기민하게 농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대원들은 위에서 수류탄을 던져 총검을 번뜩이며 기어오르던 일본군 수십 명을 폭사시킨다. 그 사이 지붕에서 내려온 의용군과 일본군의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수적으로는 10대 1의 육탄전이었다. 두려움 없는 의용군의 돌격에 일본군 진영이 양쪽으로 갈라지자 대원들은 현로를 뚫고 나갔다. 김세광 대장은 제2대원 5명에게 호위를 맡으라고 명했다. 손일봉 분대장이 먼저 나섰고 최초로 이정순, 박철동, 김학철 대원이 뒤를 따랐다. 다른 대원들이 포위망과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동료의 희생으로 퇴로를 찾은 대원들은 기관총과 소총으로 대형 사격하면서 적의 포위선을 돌파했다. 마침내 의용군이 유리한 고지에 먼저 올라가 산봉우리에서 아래로 사격하며 병기도 우월하고 인원도 10배나 많은 적과 치열하게 대치했다. 그때 마을 주민의 연락을 받은 팔로군이 도착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은 결국 퇴각하고 말았다. 이때 팔로군 12명이 전사하고 일본군은 전사자 18명, 중경상 32명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호가장 전투는 중국인들이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그들은 조선 사람은 조선민족의 절개를 지켜라 하고 외치며 싸우다 총탄을 맞은 김세광 대장의 결기를 보았다. 의용군의 영웅적인 전투는 중국인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양 지구에서 전사자에 대한 추도식이 대대적으로 치러졌다. 이 지방의 소학교는 호가장 전투 전 과정을 교과서에 실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선 의용대 노래를 배우며 자랐다. 조선 의용군 추모가 10일 146페이지 11 김학철의 회고에 따르면 태항산으로 이동한 후 상부 지시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 의용군에서 전사자들을 안장할 때 부르던 노래다. 작곡자 유신, 김용섭은 당시 김학철과 함께 조선 의용군 선전부에 있었는데 하모니카로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한다. 김학철 작사, 유신 작곡, 유신이 김용섭. 사나운 비바람이 치는 길가에 다 못 가고 쓰러지는 너의 뜻을 이어서 이룰 것을 맹세하노니 징계의 그늘 밑에 길이길이 잠들으라. 불멸의 영령. 80년이 지난 호가장 마을의 촌장 이름은 애조 아이처우였다. 주민들은 조선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의 애조란 이름을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로 호가장 전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을 사람 중 몇몇은 아직도 조선 의용군 추모가를 우리말로 끝까지 부를 수 있었다. 12 146페이지 12 YTN 분단이 지워버린 항일 투사들 2부 타양산의 별들. 전사한 4명의 조선 의용군의 무덤은 한반도를 향해 있다. (146페이지) 호가장 전투의 순국 사열사. 이 전투에서 손일봉, 수이펑 13 146페이지 13 손일봉 1912부터 1941 평북 의주 출생 1931년 중국 청도로 망명했다. 1934년 중앙육군 공관학교 공관훈련반에 입교하여 1935년 졸업했다. 그해 10월 중앙육군 공관학교 광동 제4분교회체에 입학했고 1938년 졸업했다. 1940년 민족혁명당원으로 조선의용대에 입대 후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분대장으로 화북 적화공작을 전개했다. 1941년 12월 21일 호가장 전투에서 주력부대를 호위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훈장이 추서되었다. 최초로 이성순 이름으로 활동, 왕시엔춘 이름으로 활동, 박철동, 벼러동 의용대원 4명이 전사했다. 대장 김세광, 분대장 조열광,赵烈광, 대원 장대신은 부상당했다. 대원 김학철, 찐쉐티에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어 일본 나가사키로 압송되었다. 선두에 섰던 손일봉 당시 29세는 처음에는 적과 보총으로 싸우다 수류탄을 던져서 접근하는 일본군을 폭사시켰다. 수류탄을 다 던지고 탄환도 떨어지자 그를 생포하려는 일본군과 육탄전을 벌였다. 결국 일본군의 칼에 왼쪽 가슴을 찔러 죽었다. 돌격 부대를 지휘한 분대장으로 임무를 완수한 뒤 장렬히 전사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농민이었다. 3.1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다리 불구가 되었다. 고향 의주는 겨울이면 독립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와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던 곳이다. 그는 아버지와 독립군의 영향으로 10대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 결심을 했다.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국민군 군관이 되었고 토항을 모르고 싸움에 전념하는 팔로군이 그리워 팔로구역으로 넘어왔을 뿐이라고 했다. 그만큼 며놈이 미웠다. 한 놈이라도 더 쏘아 죽이고 싶어 포병이 되었다. 박철동 14 147페이지 14 박철동 1915부터 1941까지 총조 출신. 학생운동으로 요시찰 인물이 되자 심양으로 망명했다. 1934년 낙양 공관학교 2기생,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가입, 화남으로 파견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일본 큐슈로 압송, 징역 3년을 받았다. 1938년 추록 후 다시 중국으로 와 1939년 낙양의 조선의용대에 가입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박철동 대원 당시 25세는 내가 다 맡을 테니 동무들 어서 전진하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칼로 돌격로를 헤쳐 동료들이 전진을 도왔다. 일본군을 찌르고 또 찌른 뒤에 기진하여 자신이 찌른 칼을 뽑지 못하게 되자 가슴을 푸르헤치고 이놈들아 자 찔러라 며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쓰러졌다. 나중에 시체를 찾고 보니 총상과 칼자국으로 만신창이었다. 동지들은 싸움 잘하고 일 잘하고 순박하기 짝이 없다고 박철동을 꼬리 없는 송아지라고 불렀다고 한다. 본대를 전진시키기 위한 음모전을 펼칠 때 일본군의 기관총 사격이 가장 방해가 되었다. 그런데 적의 기관총 소리가 뚝 끊기고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휘두르며 선두에 나섰다. 바로 이정순 15 148페이지 이정순 1917-1941 왕현순 한대성 같은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다. 친형 이영순 의열단 간부의 권유로 남경에 왔다. 1934년 의열단 조선혁명간부 2기로 졸업 후 민족혁명당 가입,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1937년 중앙육군 공관학교에 입학, 1938년 5월 졸업, 10월 조선의용대 제1구대 입대, 호남 성북부 최전선에서 선전사업을 하다가 1941년 화북 팔로군 지역으로 들어갔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바로 이정순 대원 당시 24세였다. 그는 혁명가의 집안에 태어나 고난에 고난을 거듭했고 성장이 싸움의 역사였다. 총을 들고 나선 두 형을 따라 20평생을 이슬 맺힌 풀숲 아니면 포연탄 위 혹은 산장의 요새에서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지내왔다. 성품이 고가하여 남 앞에 공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너무 진지해서 웃을 줄 몰랐던 그의 별명은 싸움꾼이었다. 최초로 16 148페이지 16번 최초로 1915년부터 1941년까지 다른 이름 한청도 최명근 대전 제2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형평운동에 참가했다. 1935년 민족혁명당에 가입, 1937년 중앙육군 공관학교 특별반 6기생으로 전문훈련,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 입대, 국민당 제1정구 5정구에서 적후 선전사업을 했다. 연극과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서안, 낙양, 로하구, 항일 군민들의 인기를 얻었다. 조선의용대 3지대, 북상 항일회, 화북지대원이
화북지대원이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최철호 대원 당시 26세는 이정순과 반대로 입가에 웃음을 달고 다니며 콧노래를 부르는 낙천가였다.